네, 그러면 오늘 우리 김준송 전 대표님 모시고 특히 이제 경제 이슈들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이 또 그 해외 생활 또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런 주요 대도시들, 글로벌 도시들의 외국인 부동산 매매가 굉장히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전에 뭐 좀 뉴스 전해드려서 약간 좀 궁금함이 좀 남아 있어서 그런 건데 실제 매매 건수를 따져보니까 한 1% 정도 전체 거래에 네. 그 정도는 뭐 시장에 큰 영향 주겠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야 그것도 꽤 큰 가격 변동을 좀 가져올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외국의 경험을 비춰보면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제가 뭐 외국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제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 아무래도 집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 문제가 제일 크니까 항상 제가 느낀 거는 한국이 이 월세, 그러니까 렌트비가 좀 싸요. 월세는 싸죠. 월세는 그러니까 네. 월세든 뭐든 이렇게 집값 대비해서. 집을 사는 거보다는 네. 이 빌려서 있는 게 좀 싸요. 대부분 분들은 저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월세 때문에 죽겠는데 이렇게 네. 얘기하시지만 그냥 지금 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국의 집값이 뭐 100원인데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월세하고 한국이 100원짜리 집값에 맞아요. 들어가는 월세를 보면 한국이 싸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외국은 그냥 그 집값에다가 뭐 몇 퍼센트 곱해갖고 받거든요. 네.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는 별로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전세 가격에 얼마를 내잖아요. 네. 근데 전세 가격이 한 반쯤 되고 그다음에 그 이자율도 뭐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그 실제로 반도 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한국 국내에서는 집을 사는 거를 집값만 오르지 않으면 미루면 좋죠. 싸게 하는 거니까 평생 문제 없이 집을 사지 않고 렌트를 해도 사실 사는 것보다 당연히 코스트가 작아요. 네. 집값만 오르지 않으면. 네. 근데 집값이 뭐 1% 2% 이렇게 오르다가 오르면 뭐 2배 돼 버리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면 해외에 그 부동산을 외국인들이 사느냐 엄청 사죠. 엄청 사고 사실은 국가의 뭐 그 정책하고 많이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책이 조금 삐끗하면 외국인이 큰 일을 벌리죠. 최근에 캐나다 네. 캐나다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밴쿠버 뭐 이런데. 네,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 엄청 오른 이유가 외국인들이 사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밴쿠버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주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인가 아마 그럴 네. 텐데 그리고 그 외국인들의 그 주택 소유 그러니까 주택을 새로 사는 사람들을 거의 금지했어요. 거의 못하게 해 지금. 그래서 국가마다 이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이렇게 민감한 문제라서 네. 그런 정책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전문 용어로 뒷북이죠. 다 오른 다음에 뒤에서 붙이는 거죠. 근데 보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만 보면은 그냥 네. 그 비자를 그 학생들 거기서 캐나다에서 학위를 받으면 대학교 학위를 받으면 그냥 영주권을 막 줘버렸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내국인 학생한테는 100원 받을 걸 외국인한테 막 500원씩 받고 그래서 막 좋아했는데 문제는 학생이 20살짜리 학생이 오는 게 아니라 40살짜리 학생이 와이프랑 애 3명 데리고 와서 집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캐나다 영주권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너무너무 쉬워졌잖아요. 네, 학교만 한 2년 다니면 되니까. 그런 식의 뭔가 잘못하면 크고 그다음에 저는 두 개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비싼 집, 하나는 좀 싼 집. 우선 싼 집 쪽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국가별로 나라별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가 있잖아요. 네. 네. 그 1등이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인구가 이제 줄면은 결국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상식적인 예측은 외국인이 들어오겠죠. 그 자리를 메꾸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좀 살만한데 인구가 여기가 줄어들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5천만 명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뭐 유럽에서 많이 봤고 물론 유럽과 우리는 좀 이렇게 문화적인 게 있어서 많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화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가 항상 더 앞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쳐도 네. 그분들이 어디서 살까요?
어딘가에 지방에 가서 농사질까요? 일자리 있는 데 살겠죠. 그렇죠. 네. 무조건 서울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의 문제는 양극화인데 양극화를 엄청나게 더 가속화시키겠죠. 무조건 서울에서 살 테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쪽이 있고요. 그게 저는 상당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사실 정책적으로 잘 조율해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외국인은 외국인이고 그 저희 다가올 미래이긴 하지만 아직은 네. 좀 시간이 남은 것 같고. 그렇게 많이 안 남았을 별로 안 것 같아요. 남았을 왜냐면 지금 인구 줄어드는 속도를 보세요. 어, 그리고 좀 전에 그 기사 말씀도 하셨지만 네. 저 1%가 물론 순매수는 아니겠지만 네. 순매수 1%면 30년 지나면 30%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리고 증가 속도가 네. 문제고 뭐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얘기 안 하는 걸 좀 생각해 보면 양극화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요. 왜 부동산이 양극화되나 하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인데 첫 번째는 산업이 좀 바뀌어 가지고 네. 예전에는 뭔가 산업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어요. 산업 단지가 생겼죠. 예, 삼성, 현대, 뭐 LG, 뭐 대우 이런 게 생기면 그 재벌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막 10만 명, 막 네. 도시가 막 생기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요즘은 쿠팡이 생기고 뭐 오픈 AI가 생기면 도대체 거기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전보다 상당히 적겠죠. 네. 그리고 돈 버는 사람들은 10년, 20년을 통해서 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의 부익부, 빈익분이 예전보다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내가 한 100억 정도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돈이지만 야 집을 어디 사지 이 정도 되지만 한 1조를 있는데 그 돈도 한 뭐 몇 년 만에 벌었어요. 그러면 강남의 집값이 나 저 집에 살고 싶은데 한 300억 하는데 안 팔아요. 근데 얘가 갑자기 600억이면 팔겠대요. 나 1조 있어요. 그 집 사고 싶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겠죠. 사죠. 아 그래? 판다 이거지? 얼마? 그거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한국에 있는 탑티어, 한국에 있는 그 좋은 집들 있잖아요. 아주 네. 좋은 집들. 그런 게 글로벌리 도시에서 과연 밸류가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있습니까? 측정하기 힘들죠. 힘들지만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네. 안정돼 있고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 들었는데 프랑스 가면은 그 고급 맨션들이 있어요. 네. 굉장히 비싸요. 거기 한 절반이 비어 있대요. 뭐 최근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오래전에 들은 얘기긴 네. 하지만 그 비싼 집들이 왜 비어 있어? 그랬더니 부자들이 사놓고 원래 이제 사가지고 거기에 이제 파리에 오면은 호텔 들어가기 싫으니까 그 사람 한 1조쯤 있는 사람이겠죠. 네. 사놓고 여기다 가끔 써야지. 그런데 세상이 사람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오게 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뭐 렌트도 안 주죠. 부자들이 렌트 주는 거 봤어요. 그냥 갖고 있지. 그러니까 빈집이 생기니까 거기에 뭐 노숙자가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러면서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건 몇 년 전 얘기예요. 네. 그런 것처럼 각 도시의 아주 좋은 데들은 상당히 비싸요. 상당히 비싼 게 진짜 상당히 비싸. 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네.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30억인데 얘가 한 50억쯤 해야 되는데 얘가 왜 100억을 하지? 네. 이런 게 그런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일본도 그 록봉기 힐스라고 네네네. 그 모리가 뭐 개발한 데 있어요. 제가 그 처음에 개발할 때 일본에 제가 살았거든요. 처음에 진짜 일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 진짜 말도 안 되는 분양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요. 근데 안 사도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팔 생각도 없어요. 네. 그냥 빈집으로 놔두더라고요. 그러다가 지금 요즘 거의 다 팔리고 있대요. 누가 사냐면 딱 하나요. 중국 사람. 예, 일본 사람들은 안 사고 다 중국인들이 사고 일본 사람이 안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거라기보다는 밸류를 안 두는 거죠. 그 정도 가격이 아니다. 그 정도 가격 아니다. 난 딴 데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예는 뭐 뉴욕도 그렇고 뭐 프랑크푸르트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나 주요 뭐 글로벌 도시 듀바이도 그렇고 다 그렇죠. 다 네. 똑같거든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런 일이 서울에서는 아직 안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면 뭐 그냥 막 가는 거죠. 그거는 글로벌리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디 뭐 강남에 있는 좋은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비교는 네. 그거보다 조금 적은 뭐 어디 뭐 목동에 있는 뭐 50평짜리 아파트하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펜트하우스와 파리에 있는 펜트하우스와 네. 두바이에 있는 펜트하우스와 도쿄의 록봉기 일세에 있는 펜트하우스하고 비교를 하게 되겠죠. 비교군이 달라지는 비교군이 달라지겠죠. 그 사람들은 생활이 다르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한국의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요. 살기 좋잖아요. 네. 네.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의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인데 양극화에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계속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서 조금 이 로레벨 인컴 분들도 들어오시고 글로벌화되면서 이 상위 쪽도 들어오고 그런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네. 또 한국 내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예전에 나쁘게 얘기하면 졸분 거고요. 네. 좋게 얘기하면 첨단 산업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젊은 분들이 계속 돈이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몇 네. 분만 이제 좋아지니까 부동산 양극화는 진짜 막기 어려운 이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부동산의 최근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런 뭐 비판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여론을 의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조금은 이례적이랄까 하여튼 정부랑도 약간 좀 갈등 있는 것처럼 하면서 금리는 이제 유지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아마 거론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한국은행은 부동산 특히 이제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이 급증한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지금 한국은행은 어떻게 좀 방향을 정하고 있다라고 혹시 판단하시는지? 저는 최근에 뉴스 중에 가장 따끈따끈한 게 네. 그 은행들이 대출을 갖다가 갑자기 진짜 질서 없게 네. 확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뭐 영끌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끌이 뭐야?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는 거잖아요. 네. 영혼을 끌어서 집 못 사요. 돈을 끌어야 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영끌을 한 사람들은 뭔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 그래갖고 나쁘게 보고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를 막 즐겁게 얘기하고 하지만 막말로 얘기하면 그 20년, 21년도에 집값 지금보다 거의 뭐 절반 수준이었잖아요. 그때 영끌한 사람들 문제 하나도 없어요. 사실 네. 집값 올라서 좋은 거예요. 그쵸. 물론 제일 꼭대기에서 산 몇 명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아주 심하게 그 레버리지를 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집은 언제 삽니까? 집값이 싸거나 비쌀 때도 사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필요할 때 사요. 음. 2살짜리가 집은 안 사잖아요. 네. 90살 대신 양로원에 계신 분이 집을 사진 않아요. 네. 필요해서 사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든가 뭐 지방에서 서울에 왔다든가 집은 언제 빌려요? 집이 필요할 때 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질서 없게 해버리면 진짜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그 피해를 보는 거죠. 이게 저는 맞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피해를 희생으로 강남에 있는 서울의 일부 아파트 값을 제어하는 것이 네. 사회적으로 맞는 지금 합의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는 편인데요. 저는 네.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야 이거 좀 요즘 보면은 은행이 뭐 발표하는 거 보면 네. 물론 은행이 원래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가 너무 늘어나니까 뭔가 거기서 하긴 해야 돼요. 그거는 금감원도 지시를 해야 되니까 따라서 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 이게 이제 대출이 늘어나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들을 많이 사가지고 대출이 늘어나는 거. 현상은 비슷하니까 비슷한 걸로 보이지만 조금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을 잡는 거, 양극화를 잡는 거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대책도 조금은 달라야 돼. 그런데 요즘 은행들은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경쟁적으로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뭐 아주 급하게. 나는 그리고
내는 것뿐 아니라 그 코멘트를 보면 네. 이분들이 은행인지 국토부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국토부가 해야 될 말을 은행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금감원은 금융위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한국은행 말씀하신 한국은행도 있고 그러니까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우리 부서들은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오바를 하거나. 요즘 엄청 오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집값을 잡아야 되는 대표적인 기관인가요? 물론 가계부채가 오르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금감원이 은행들한테 개입을 해야 될 자리인가요? 대놓고 개입을 해야 하겠다고 막 발표를 하지를 않나? 그래놓고서 개입도 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줘서 야 전세대출은 이렇게 하시고 뭐 담보대출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니네들 어떻게 좀 해봐. 그랬다가 대출금리 올리니까 야 대출금리 올리지 말고 딴 것 좀 내봐. 그러니까 각종 은행에서 각종 아이디어를 다 내가지고 30년, 50년짜리 못하고 30년 하겠다는 게 국민은행이죠. 갑자기 전세대출을 뭐가 복잡하지만 무슨 얘기했죠. 신한은행 갑자기 그런 게 뭐 복잡해. 집 있는 사람한테 난 아무것도 안 빌려주겠어.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렇게 하고 도대체 너무나도 질서 없게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질서 없게 하는 게 과연 뭐가 좋은 결과가 올지 네. 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시중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는 한국은행이 그럼 금리를 좀 인하할 만한 여지가 생기는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네. 그 얘기를 좀 생각하고 왔는데요. 우선 지금의 현상을 보면 이런 꼴로 돌아가는 걸 보고 또 한국은행도 만만찮게 국토부 같은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한국은행의 역할과 국토부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죠. 다를진데 한국은행이 거의 국토부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낮춰서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안 내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한 달 정도 지금 장기 금리가 상당히 올랐어요. 우리 10년짜리 금리 같은 게 우리 10년짜리 금리는 되게 요즘은 뭐든지 글로벌화 돼가지고 네. 우리 주식도 완전히 이제 글로벌 돼 있잖아요. 미국 주식만 보지 뭐 미국 주식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뭐 다 이런 거잖아요. 네. 채권도 그렇거든요. 부동산도 그래요. 부동산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채권도 상당히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금리에 따라 움직이긴 하는 거지만 네. 최근에 미국 장기 금리는 그냥 3.8에서 한 3.9 정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최근 많이 떨어졌다가 네. 최근 한 달 사이에는 3.8까지 내려왔다가 한 3.9 정도로 한 10bp 정도 올랐어요. 네. 이제 채권 매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나라는 한 20에서 30 정도 올랐어요. 2.85까지 갔다 지금 3.12 정도 돼 있거든요. 10년짜리가. 네. 그러니까 영향 받았어요. 영향 받았어. 네. 이거 금리가 잘 안 내려가는군.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영향을 받았고 또 외환도 영향을 받았어요. 네. 외환 시장도 외환 시장은 좀 장기 것보다 단기 금리에 영향이 있는데 지금 미국 금리는 뭐 어쨌거나 실제로 된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예측과 프라이싱이 중요한데 네. 미국 기준금리 얘기 뭐 워낙 많이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지금 5.5인데 연말까지 4.5 만들고 네. 내년 말에는 3.25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 프라이싱이에요. 네. 뭐 페드는 다르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장은 뭐 서베이 한 거 아니에요. 다 돈 내고 다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네네. 틀리면 다 자기 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심각하게 그렇게 이제 프라이싱이 돼 있는 거고 거기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금리 지금 기준금리 3.5거든요. 네. 그러면 연말에 지금 미국이 다 지금 예측대로 간다고 하면 5.5가 4.5 되면 우리 얼마 될까요? 우리나라 금리요? 예, 우리 기준금리 얼마 될까요? 한국은행 한 번 내리면 3.25고 네. 네. 그래도 한 반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이고 결국 5.5가 내년 말에 3.25가 되면 미국이 네.
그러면 우리 지금 3.5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런 예, 얼마가 돼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못해도 한 그 2% 초반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될 네.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근데 미국의 시장은 굉장히 이자율 시장이 뭐 딥하다 그럴까? 네. 굉장히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일드 컵으로 음. 뭐 2년 요즘 2년짜리 금리하고 10년짜리 금리가 거의 같아졌거든요. 네네. 이제 2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기준금리가 쭉 내려가는 게 보이니까 그거 더해보고 빼보면 거의 딱 맞아요. 그 10년짜리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는 단기 금리보다 장기 금리가 그렇게 높은 게 별로 많이 있지 않지만 뭐 최근에 미국 국채에 대해서 하도 뭐 시끄럽게 정치적으로 하니까 약간 금리가 좀 높고 뭐 이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무서워하고 있잖아요. 네. 야 조금이라도 경기 침체가 오면 안 돼. 그래서 연준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맨날 욕하지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한 엄청난 생각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경기 침체에 대한 생각이 좀 있나요? 우리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요? 미국보다 좀 우리가 작아요? 딱히 얘기는 많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더 많을 것 같아요. 미국이 경기 침체 오면 우리 100%올 것 같고요. 네, 미국이 경기 피할 수 침체 안 와도 우리는 올 수 있을 것 같고 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당히 심각한 경기 침체고 뭐 우리도 경기 침체 걱정을 해야죠. 수출은 좀 재수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수출은 아직도 잘 되고 있지만 내수는 형편없는 거 사실이거든요. 네. 모든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지금 2년째 줄어들고 있고 그게 물가도 높고 이자도 높으니까 이자를 왜 높여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물가를 낮추는데 이자를 높이면 왜 좋냐면 기업한테는 야 니네 돈 빌리는데 비싸죠. 그러니까 활동을 좀 줄여. 그다음에 사는 소비자들은 야 너네 살기 더 어려워졌잖아. 그러니까 소비를 좀 줄여. 그래서 확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자를 높여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높여놨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게 미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진 별로 않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 미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보면 경기 침체 리스크가 제가 딴 건 모르지만 미국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적으로도. 네. 그런데 이자율을 못 낮춘다? 못 낮춰요?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올려가지고 강남의 집값 올린 그런 세력들을 요번에 끝장을 봐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서슴지 않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게 뭔가 경제적 상황이 있는데 거기 쓰는 수단이 있는데 수단과 이 쓰는 방법이 너무 잘 안 맞는다. 뭐 조그만 걸 잡는데 지금 무식한 칼을 들고 와가지고 네. 팍 잘라버리면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실수요자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국민의 삶이 경기 침체에서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냥 일어난 현상은 이런 일 때문에 장기 이자율이 좀 올라가고 네. 그 다음에 단기 이자율에 대한 그 예측. 네.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페드워치 같은 거 보면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없죠.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단기는 좀 외환을 좀 보면 되는데 외환도 이자율이 우리나라 이자율이 미국은 내려오는데 따라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다가 부동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못 내요. 저런 소리를 한다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원화 이자율이 높으니까 원화가 좀 강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최근에 지금 달러 인덱스나 달러 엔 레벨을 볼 때 원화가 강해요. 지금 101.60쯤 되거든요. 달러 인덱스. 네. 네. 달러엔 147 됐어요. 우리 지금 1,335원이거든요. 좀 강해요. 강하다는 거는 1,360원 정도가 맞는 거 아닌가? 계산해 보면 네. 예전하고.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측을 해보면 이제까지 부동산에 관련돼서 지난 한 달 동안 이 아수라 장같이 네. 질서 없게 아무나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아무 말이나 하는 이 와중에 금리가 은근히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거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게 굉장히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유지될 리가 없고 틀린 일은 교정이 되니까.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어쨌든 부동산을 잡는 거는
이제 뭐 대출이나 무슨 총량 규제나 이런 다른 칼을 쓰게 될 테니까 네. 금리는 내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조금 올라간 금리가 좀 정상화라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좀 내려올 것으로 네,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또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미국처럼 일드 커브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쉬워요. 지금 3.5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3개월짜리 금리는 대표 금리가 거의 없이 우리 CD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은행에. 그 CD 요즘 아무도 사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냥 CD예요. 네. 그게 그냥 3.5예요. 똑같이 있고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까지 그냥 똑같아요. 그냥 하나예요. 3년짜리 금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예. 1년짜리도 3%, 3년짜리는 2.9%, 10년짜리는 3.1%예요. 다 10bp도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이 딥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렇다면 금리를 기준금리를 내리잖아요. 그럼 얘들 단체로 내려와요. 항상. 그렇다고 보면 지금 3% 정도 있는 우리나라 국채들이 이자율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데다가 최근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 또 올랐어. 그래서 저는 뭐 우리나라 부동산이 어떻게 돼서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는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네. 그쪽보다 더 큰 관심은 나는 뭐에다 투자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 국내 채권을 사도 괜찮아 보이네 이런 국내 생각이. 채권 사기에 근데- 지금 괜찮은. 예. 대표님 우리가 보통 채권 투자할 때는 장기채를 사면 자본소득은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 하잖아요. 그럼 국내 채권은 그 뭐 다 똑같으면 비슷해요? 몇 년짜리를 하든? 거의 비슷해요. 아 자본소득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3년짜리나 5년짜리가 일드 커브가 미국은 뭐 10년짜리가 2년짜리보다 네. 1%가 높다가 얼마 전에 1% 낮았다가 지금 똑같아지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똑같아요. 3년이나 10년이나 아.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이자율만 보고 하면 돼요. 이자를 우리나라는. 보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3년보다 10년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1%가 움직이면 3년은 뭐 3%가 움직이고 10년은 네, 10% 네, 네. 움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3년 한 2.5% 움직이고 10년 한 7.5% 움직여요. 아, 네네. 근데 어쨌든 이제 저쪽이 많이 움직이니까 10년짜리가 더 이제 더 편하고 변동 그리고 되고, 똑같은 네. 이제 금액으로 하면 아무래도 저절로 레버리지가 되는 거잖아요. 변동폭이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10년짜리 채권을 많이 거래를 이제 하죠. 그렇게 이제 지금 시장은 좀 지금의 금리를 좀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 그러시죠. 할까요? 네. 우리 김준성 대표님 오늘도 또 여러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들 많이 좀 배워갑니다. 아이 별 말씀이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